앞으로도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명과 더불어서 저는 새로운 기운이 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유를 하셨는데 강경한 태도고는 온데간데 없이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요. 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유가 대한민국 법의 집행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법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무너지는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비전을 우리 세력을 넘어서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담론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6.3 지방선거를 넘어서 23대 총선, 조기 대선까지 승리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외치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이루어내자라고 여러분들께서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바라보고 있는 곳이 같은데 나와 다른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까고 전면전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국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광장의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의 지지세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 51%를 설득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자유총이 주최한 첫 번째 정책 토론회 어제 초청 연사가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 대자유총을 지금 이끌고 계신 분 이영풍 회장과 우리 강용석 수석부회장이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강용석 대자유총 수석부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행사가 아주 뜨거웠다고 저희들 다 공동 생방송을 했습니다만 네. 현장을 쭉 지키셨는데요. 네네. 일단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제 토론회는 3시부터였는데 네. 12시 반부터 점심 식사를 이제 그 패널들과 김민수 최고위원과 또 그리고 이영풍 회장 또 전한길 부회장 등등 이제 부회장분들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네. 어찌 보면 어제 그 메인 토론회가 점심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패널들과 이 김민수 최고와의 정책 토론보다 네. 사실 그저께인가요? 전한길 네. 그 부회장이 예. 이 윤어게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3일 안에 답을 3일 안에 달라. 답을 달라. 이것 때문에 또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네. 그 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점심시간에 펼쳐졌습니다. 네. 전한길 부회장과 김민수 최고 간에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네. 저희 모두 그 자리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이게 메인 토론이구나 라고 할 예. 정도로 그걸 또 생방송을 했어야 돼요. 네, 그걸 생방송을 했어야 진짜 사실 이 모든 시청자분들이 예. 이걸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실 텐데 네네. 이제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도 김민수 최고가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당사자와 함께 직접 하는 거하고 또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어찌됐거나 일단 전한길 부회장이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요. 상황에 그래서 대해서 인사잇 우리 네. 강용석 그 변호사가 운영하는 인사잇에서 전한길 대표와 장동혁 그 대표 간에 네. 갈등이 해소됐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심 시간에 충분히 김민수 최고가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점심 시간과 그 토론회 사이에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김민수 최고가 장동혁 대표하고 또 얘기를 나눠가지고 네, 네. 그걸 또 이제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라고 하면서 전한길 부회장하고 김민수 최고가 또 따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눴다. 예. 의사소통은 충분히 됐고 지금 뭐 언론에서 관심 가지는 이 외부 압박 뭐 청구서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던데 네.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전한길 선생의 그 순수한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김민수 최고가 어떤 비유를 했냐면 네. 이 이재명이 왜 자기가 중도 보수다 뭐 그런 소리 막 했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개딸들이 그 표현 한두 개에 연연했냐 이거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고 한다. 존경한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연연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한두 가지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그 신경 쓰지 말고 선거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양해해 달라. 그런 그래요. 게 사실 예. 메인입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네. 저는 뭐 이렇게 느낍니다. 네. 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 올드 미디어 그 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까지도 전혀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이제 메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되고 네. 그러면서 정말 이제 분에 넘치는 그 사랑과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원했든 원하지 않든 상당히 영향력이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향력이 커진 우리 자유파 유튜버. 근데 이게 무슨 하나의 단일 조직도 아니잖아요. 네. 대자유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그 자구적 차원의 조직이지 이게 무슨 대자유총 소속 유튜버라고 해서 대자유총이 이래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한다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그 이제 자기 생각을 좀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막 하게 되면 이 상황을 보고 웃을 거는 저 보수 위장 족보 언론들, 네. 좌파 언론들, 그리고 이재명 개딸들. 나 한동훈 부역자 배신자들이다. 네. 봐라, 너네끼리도 이렇게 지지고 뽑고 맨날 싸우지 않냐. 그러면 이제 내홍 나오고 막 내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자극적으로 막 도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진짜 걱정밖에 못해요. 네.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우리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에게 주신 그 영향력 이거를 정말 조심조심 올바른 방향으로 잘 써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제 있었던 대자유총의 정책 토론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끼리도 좀 전열을 정비하면서 질서 있게 좀 해보자. 이런 문제의식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합니까? 네, 정책 토론회라는 거를 하자고 제안해 주신 분이 우리 고 박사님이신데 예전에 네. 처음 그 나라 정책 연구회인가요? 예. 그거 네. 하셨을 때 그 토론회 얘기를 하면서 네, 92년, 93년 때, 네, 한 그 30년 전에 그 토론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네.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사실 이제 권유 부회장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패널들도 선정하고 그 김민수 최고도 섭외하고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모델은 뭐 관훈 토론회 같은 모델을 생각하고 네. 시작을 했지만 어제 첫 회부터 벌써 관심이 워낙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요.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앞으로 계속 토론회를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뭐 그때 시사적인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이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뭔가 좀 깊이 있는 내공을 갖출 그런 자유우파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자유우파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그런 기회로 계속 토론회를 매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 전한결 대표의 포용력도 아름다웠고 김민수 최고의 설득력도 아주 훌륭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그 다 개개인이 자발적 결단으로 유튜브도 하고 또 자유우파 활동도 하는 상황이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런데 큰 방향, 대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면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 방향으로 가야죠. 네. 하여튼 그런 일에 저희 고성호 TV도 말할 것 없고 우리 대자유총이 앞으로 네. 더 좀 의미 있는 역할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도 논평했지만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동훈 계보원들 배신자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일부러. 네. 이를테면은 보통 본회의장이면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 자리는 맨 뒷좌석이죠. 네. 그렇게 배치가 되는데
근데 그 당대표 주위에는 이제 당직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배현진이가 굳이 와가지고서 따지듯이 그 따지는 거 아닙니까? 시비 걸듯이. 그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뭐라도 한마디 하면 이제 그게 뉴스가 되고 무슨 또 분란으로 가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한숨만 쉬다가 일정이 있다 그러고 먼저 일어났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걸어오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배현진 문제에 대해서 네. 사실 그 또 부위원장들을 시켜가지고 네. 서울시당 부위원장들을 시켜가지고 네. 또 이건 배현진이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한 거다라는 식으로 성명 발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네. 그러나 하여간 이건 배현진 위원장이 배현진이 시킨 건지 예. 아닌지 배현진의 의도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배현진 위에 또 한동훈이 시킨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윤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네. 진행해 나가야 될 문제고 예. 배현진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보면 똥줄이 탄 거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일 예. 막강한 상황이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은 막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이 징계 당원권 정지 한 달만 하더라도 당직은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네.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전혀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한동훈 하다가 이제 지방선거 패배하면 한동훈이 돌아온다. 지금 한동훈 계의 모든 사람들은 한동훈 계라고 알려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면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 페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네. 지방선거 패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거의 고사지내는 네, 고사지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같은 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저는 이 한동훈의 콘서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예. 한동훈이 참 정치적으로 거의 유화적이다, 무능하다. 예.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이게. 토크 콘서트를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콘서트에 몇 명 모았냐 표가 일찍 팔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크 콘서트를 했으면 예. 그 자리에서 뭔가 방향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자신이 그렇죠. 지금 그렇죠. 핍박받고 탄압받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기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방향성이라고 얘기한 게 버티겠다. 네. 기다려달라. 그거 한마디잖아요. 예. 버티겠다 기다려달라를 왜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합니까? 아하. 토크 콘서트 정도를 열어서 할 거라면 그 정도로 인원을 동원해서 할 거라면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동원을 한 게 예. 하여간 지역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 대충 한 원회까지 해서 한 30군데 이상 한동훈 계가 있거든요. 그 지역들을 총동원했더라고요. 지역마다 버스 몇 대씩 해가지고 네. 총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8,000명이니 10,000명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한번 총동원하고 나면 다시는 못합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제 다시는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 자리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자리에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창당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든지 그 정도 하면 뭔가 메시지가 없이 이게 콘서트가요. 네. 제명 축하 콘서트였대요. 그러니까 메시지 낼 게 없지. 자축이에요, 자축. 참. 아니 그런데 네. 한동훈이 그렇다 치고 그건 이미 이제 쫓겨나가고서 그냥 일반 국민이니까 그렇다 치고 오세훈이 이자는 왜 이러는 겁니까?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지금 끈질기게 물고 늘고 지금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글쎄 말이에요. 다들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런 행보는 시장 후보의 행보가 아니라 당권 후보의 행보다. 김민석과 정청래 간에 벌어지는 그런 신경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하, 예.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그나마 만일에
이제 6월 이후에 경쟁해 볼 만한 상대라고 느껴지는 건 네. 오세훈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당내에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동훈은 나갔으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으로서의 어떤 메시지는 안 던지고 네. 계속 당내에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또 맞는 말을 해요. 아니 구청장한테도 발리면서 왜 왜 당 사정에 왜 신경을 쓰고 있냐 지금 본인 선거치를 생각해야지. 아니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나머지 모든 자치단체장들은 지금 12명이 있거든요. 예. 모든 자치단체장들은 지금 지역에서 사실은 어떻게든지 정신 없어요. 예,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표 얻으려고 지역 돌아다니기 바쁘지 예. 무슨 당 사정 얘기할 게 없거든요. 예. 12명 중에 홍준표가 이제 빠져서 11명이 없어서 된 이제 거죠. 11명인데. 예. 11명이 다 지금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예. 하다못해 김진태 지사는 그 국회 앞에 와서 삭발하고 있거든요. 평생 처음 삭발했다 그러면서. 뭐 강원도 네. 특별법 관련으로. 네. 그러고 있는데 혼자서 지금 뭐 오세훈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를 상대로 스파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권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고 하고 예. 전당대회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냐. 근데 사실 그 4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역사의 전무후무한 서울시장을 4번 네, 냈어요. 서울시장을 4번 당선된 그 시장인데 네. 그렇게 되면 보통 4번쯤 하면 예. 자기 표가 당표보다 적어도 10% 이상 더 그 있어야 될 거 정도는 더 아니에요. 나와야지. 네,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35%라고 하면 당 지지율 걱정할 필요 없이 예. 나는 당하고 상관없이 내 지지율만으로도 내용으로 할게. 내 지지율만으로도 충분히 당선되니까 뭐 내가 하드 캐리해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당선시킬 수 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뭐 당 지지율이 어쩌니 뭐 당에 뭐 또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가 진이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니 사실 성동구청장 누가 알았습니까? 이재명이 이름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예. 그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부끄러운 일이지. 그러면 그걸 반성하고 빨리 서울시장 선거 운동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이 뭘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이제 한동훈 제명은 뭐 여진도 별로 없고 그냥 2, 3일 만에 딱 정리되고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네. 당이. 그런데 여전히 이 오세훈이가 장동혁 대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걸 보고 야 이게 저 배에다가 구멍 뚫겠다는 거냐 네.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딱 했더라고요. 네. 실제로 배가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향해서 출범했는데 오세훈이가 뒤돌아 앉아갖고서 계속 바닥에다가 그냥 망치질하고 있는 것 같아. 어쩌란 거야 그래서 같이 빠져 죽자고. 이런 참. 아니 그 둘이 나가서 당을 차리든지요. 그럼 오세훈이하고 한동훈이 둘이 나가서 또 당을 차리든지. 이준석이 이미 당 만들어놨죠. 네, 거기로 가서 하든지. 이준석이랑 그렇게 가깝대요 오세훈이가. 그냥 이준석 당으로 다 가. 신당 만들 자신 없으면. 네. 그러면 간단한데. 자, 지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정청래 이거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특검의 후보를 사실 그래서 이재명도 처음에 그냥 뭐 권창형인가 하는 그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그냥 지명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던 게 2월 5일인데 아하. 6일, 7일 지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굉장히 본인도 그렇게 지명하고 나서 열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2차 특검을 통해 가지고 뭐 뭔가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새 특검이 어찌됐거나 간에 이슈를 계속 만들어 왔었잖아요. 네. 근데 2차 특검을 통해서 새 이슈를 만들어서 지방선거까지 가자. 이게 지금 목표인데. 또 좌파들의 계획이지. 네, 계획이잖아요. 계획인데 그러려면 국힘에서 좀 그 아주 전투적인 뭐 되건 안 되건 간에 민중기처럼 나중에 무죄를 받든 어쨌든 간에 털면 계속 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일단 전준철이라고 이상한 변호사를 해놓는 바람에 이재명은 여기에 완전 경기를 일으켰고 그리고 권창영이라는 변호사는 이 조국
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거거든요.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별로 기대할 수가 없는데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2차 특검이 완전히 사실상 무력화된 데다가 그리고 도대체 전준철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의도가 뭔지 이제 생각하면 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열이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이성윤이가 잘 모르고 실수했다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고 심각하죠. 네, 자파들 이성윤이 실수했다고 보기보다는 예. 사실은 의도했다고 보는 게 아하. 정확하게 보여져요. 사실 이재명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네. 다른 사건들은 뭐 이렇게 뭐 배임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좀 있는데 이 대북 송금은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걸 보낸 김성태가 다 이건 무슨 소리냐. 승인 다 받고 다 했던 건데 이화영이 무슨 권한이 있냐. 이재명, 이화영이 자기들이 안 했다고 김성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김성태가 그걸 내가 그럴 리가 있냐. 당신들이 시켜서 한 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재명이 제일 사실 마음속으로 찝찝한 사건은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 바로 그거죠. 네, 이 사건 100만 불 이상을 보낸 건데 100만 불인가요? 100만 불이죠. 100만 불 이상을 보낸 건데 아니죠. 800만 불인가요? 500만 불인가 800만 불인가 좀 확인해 보세요. 네. 800만 불로 저는 네, 800만 불인 것 같습니다. 기억되는데. 800만 예. 불. 800만 불 벌크 캐시로 이제 보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경기를 일으키는 그래요. 800만 불 맞습니다. 그런 네. 제재 위반인데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베네수엘라를 보고 있지만 뭐 우리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핑계를 댄다면 만일에 네. 이재명을 미국이 나서서 뭔가 어떻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제재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핑계는 유엔과 미국 제재 위반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제재만 하더라도 꼼짝 못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사실 이게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뭐 대통령이면 어떡할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외국 못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사실상 우리를 못 하게 돼요. 마두로도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네.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미국의 기준에 안 맞아서 잡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재판정에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선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을 조작했다고 이재명 생각으로는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를 특검에다 세운다? 이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잡아넣으려고 한 거 아니냐? 어차피 연관 사건이라고 하면서 네. 오히려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권창형 임명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갈수록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 점점 이 반발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그 정도 사과 갖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2번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리시켜가지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본인이 직접 사과했는데도 안 되고 지금 이걸 가지고 정청래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려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청래 뒤에는 사실 또 뭐 유시민과 지금 김어준이 김어준 유시민도 어느새 또 거기 가서 붙었더라고요. 그렇게 붙어 있어서 지금 이게 지방선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오히려 그쪽 사정을 보면 이재명은 오히려 지방선거를 패배해서 정청래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 생각이 강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재명은 오히려 지방선거 패배를 통해서 정청래를 끌어내리고 김민석을 앉혀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권이 중요하지 지방선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 명청대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쪽에 선거 졌으면 하고 고사 지내는 자들이 자꾸 생기는 모양이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지금 우리 어제부터 우리 화랑단 청년들 차강석 단장을 비롯한 청년들이 법원 앞에서 집단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네. 2월 19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란 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있어서 그때까지 단식 투쟁에 돌입했어요. 네. 뭐 천막도 못 치고 그냥 노숙 단식 투쟁을 하던데 그런데 우리 대자유청이 내일 이 서초동 현장에서 11시 반부터 대자유청 소속 유튜브들이 모두 생방송을 하면서 지금 공소기각 촉구 집회를 공소기각 촉구 집회 하는 거죠. 예. 네. 공소기각 촉구 집회를
11시부터 시작해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네. 거의 1시까지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예. 시간대는 이제 그 판사들이 그 점심 먹으러 점심 먹으러. 점심 먹으러 나오는 그런 시간대에 해서 네. 좀 이 법원 판사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지기현 판사가 이미 북부지법으로 가는 걸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기현 판사가 이 법적으로 정말 외부 지금 상황이나 뭐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네. 법적으로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봐서 제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이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냐 아니냐 뭐 특검이냐 아니냐 뭐 이런 네. 거에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개시를 놓고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보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지금 공소기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지금 그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판사들이 부담이 없어졌어요. 민중기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7건 중에 네. 이 공소기각 사건이 성립 안 된다고 하는 공소기각과 무죄가 5건이 나왔. 네. 7건 중에. 그러니까 공소기각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아예 사건의 실체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굉장히 빨리 나왔잖아요. 어허, 예. 그 민중기 사건 기소한 게 네네. 작년 연말인데 지금 2-3달 만에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건 뭐냐면 실제로 아예 그냥 그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아예 안 한 겁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네, 내용으로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공소사실 요즘 발표하고 나서 부인하니까 그냥 바로 결심한 거예요. 아하, 그렇게 예. 해가지고 그냥 사건 자체를 아예 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공소기각으로 간 거거든요. 예. 대표적인 사건이 그 양평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서기관, 서기관. 예, 뇌물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속된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게 뇌물이 아니라고 하거나 뭐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을 왜 특검에서 수사했냐. 아예 수사권 자체가 없는 곳에서 한 아하, 거다. 예. 이거거든요. 네. 지금 그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핵심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수사권 없는 공수처. 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한 것이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개시가 잘못되면 이미 한 번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덕지덕지 뭐 살을 붙여봤자 예. 이 처음 시작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는 게 지금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어떤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공소기각 나오는 사건들이 뭐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빵빵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사건들과 똑같은 견해를 유지해서 이게 처음 스타트가 잘못됐으니까 그 이후의 사건은 볼 필요도 없이 이건 공소기각이다 라고 충분히 판결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촉구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내일 하는 거고 이게 법적으로만 가면 사실 뭐 명확히 그렇죠. 그런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뭐 저희가 뭐 하도 예. 네 근데 실망을 많이 해서 지기현 판사가 북부지법으로 네. 지금 인사 발령이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좌천인가요? 글쎄요 그 이게 그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예. 이제 순환근무를 순환근무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하더라고요. 순환근무를 하니까 지기현 판사의 경우에는 요번에 그 인사 처리예요. 네. 어떻게든지 가야 될 3년이 때입니다. 돼서 인사 대상자라고는 하더라고요. 그 인사 대상자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지법에서 3년을 했기 때문에 북부지법으로 가는 게 무슨 좌천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당연히 그 안에서 같은 고등법원에서 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제 다른 판사들이 그냥 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백대현이나 뭐 이진관이나 여기 아직 그 인사 대상이 아닌 판사들이 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주목한 건데 북부지법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된 이상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예. 어차피 선고하고 바로 그냥 북부지법 가 있으면 기자들이 그거 쫓아가지도 않을 거고 뭐 큰 부담 가질 것도 없고 이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이나 뭐가 될까봐 그 민주당이 그 내란 재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난리를 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네. 어차피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 이상 지기현 판사가 그냥 뭐랄까요 용기를 내야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댓글창에 마무리하면 안 될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그 관련 집 네.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니까 네.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예. 그건 뭐 제가 뭐 그때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제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물론 저와 가세연을 같이 했던 그 김세희 대표가 경제적으로 네. 2022년부터 이 방송의 수익 창출이 정지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상황으로 계속 치달았어요. 원래 부잣집 아들이라서 돈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세가 계속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은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예. 뭐 그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을 저지를지는 몰랐는데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사면돼서 나오고 나서 예. 뭐 갈 갈 집이 데가 없었어요 그때. 집이 네, 내곡동에 집 샀던 걸 압류당하는 바람에 네, 그렇죠. 예,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개인적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하여간 뭐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빌려드리자. 돈을 빌려드려서 네, 빌려드려서 집을 일단 사게 마련을 하자. 하고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뭐 그거 안 갚으실 분이 아니니까 뭐 그 무슨 뭐 따로 그 집에다가 뭐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빌려드리자 이런 합의가 됐고 예. 뭐 저는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여유가 없어서 그 당시 제가 3억을 내고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그 회사 돈으로 1억을 내고 그리고 21억을 김세희 대표가 그때 그 뭐 과천에 땅 수용돼서 보상금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예. 그 돈을 이렇게 빌려드렸던 거는 맞고요. 25억을 빌려드린 네, 25억이 그 집값이 25억이었습니다. 아, 그때. 예.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필요한데 그 취득세는 유영하 변호사가 뭐 선산을 팔아가지고 뭐 거의 한 2억 몇천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사 비용이랑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유영하 네.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가 예. 되고 해가지고 사저로 들어가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집을 어떻게 샀냐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하면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어떻게 그 돈이 마련이 돼서 네. 15억 원이 돌아왔어요. 네, 15억 원이 그게 불과 몇 달 후에 네, 한 두 달도 안 돼서 예. 15억 원을 유영하 변호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15억 원을 갚겠다라고 하고 네. 그때 갚으면서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사면이 아마 12월 말인가 1월 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막판에 네. 그 전에 2021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감옥에 계시면서 받았던 편지들 중에서 그렇죠. 좀 뭐 감동적인 편지들을 이렇게 골라 놓으셨어요. 아하. 그 골라 놓으신 거에다가 박 대통령의 글을 좀 붙여가지고 그래서 책을 하나 내자. 그래 그때 책 냈죠. 네, 그래서 뭐 제목도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하여간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네. 심지어는 저자도 왜냐하면 박 대통령 저자로 하면 인세에 대해서 뭐 압류 들어오고 어쩌고 할까봐 예, 저자도 유영하 변호사로 해야 되나 박 대통령으로 해야 되나 막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책을 한번 인쇄를 했다가 다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니까 계약서를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냥 계약이고 뭐고 없이 그냥 퉁쳐서 이미 그때 2월 달까지 집을 마련하는 때까지 이미 책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팔려서 네. 그때 이미 20만 권 이상 팔렸던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인세를 몇 프로로 하느냐 뭐 이런 걸 또 따지지 말고 그리고 이런 계약은 이제 당연히 중요한 계약이니까 계약금이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책들은 원래 예. 계약금이 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약금과 인세 다 합쳐가지고 그냥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나머지 10억으로 가자. 아하.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퉁을 친 겁니다. 가름하자?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서류상으로는 25억을 보낸 그 통장 그 있고. 송금 영수증이 있고 돌아온 건 15억이 돌아온 송금 영수증만 있으니까 예. 나머지 10억은 안 돌아온 거 아니냐? 우리 10억 아직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김세희가 주장하는 거. 예, 주장하면서 예, 예. 그러면서 그 10억 내놔라라고 소송도 내고 집에 가압류도 했다는 건데 저런. 예, 이건 사실 일종의 이런 거는 전형적인 소송 사기에 가깝거든요. 본인도 다 알고 다 아는데 예.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 예. 아니 그 4년 동안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이 뭔가 얘기했다면 또 이게 논란이 되지만. 논란이 되지만 박 대통령과 김세희
예. 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한 거고. 예.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김세희 세 사람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아는데 네네. 이거를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그 변명을 하려면 네. 아니 난 인세 줬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푼도 그 책과 관련해서 그 책을 그때 본인이 그 공개했던 게 22만 권까지 팔았다라고 공개한 게 22년 2월 달이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도 꽤 많이 더 팔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해에 결국 30만 권을 넘겨 팔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인세가 보통 10%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 그렇죠. 출판사. 뭐 제가 좀 얼마 전에 네. 낸 책도 인세 10%로. 그러면 계산하면 대충 얼마 정도가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세 형식으로 가야 될 돈. 그게 이제 원가의 10% 곱하기 팔린 부수니까. 네. 그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10%로 하면 그런데 예. 10%로 할 수가 없죠. 이게 그 유명 출판사에서 홍보를 다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10%지만 어허. 박근혜 대통령 책 같은 책은 그거는 출판사가 사실 예, 그냥 뭐 그냥 그쪽에서 박근혜- 부르기 나름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네. 가는 거니까 파는 책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책은 또 아니죠. 예. 그리고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팬덤에 의존해서 파는 거라서 이게 10%가 아니고 예. 그냥 통으로 해서 10억으로 해도 충분히 출판사 입장에서 많이 남는 거거든요. 뭐 책이 30만 권이 팔리면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가압류 당하고 지금 뭐 소송을 당한 거잖아요. 네. 돈 내놔라고 지금 김세희 쪽에서 소송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일부 얘기를 하니까 네. 말을 또 어떻게 바꾸냐면 예. 왜 철수한테 꿔준 돈을 영희한테 받으라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인세는 가세 연거하는 거고 이건 개인 돈이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주장을 하는데 아하. 이게 사실상 오른호주머니와 왼호주머니지 이게 사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 얘기를 뭐 더 하면 사실 아무 관계 또는 뭐 정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될까봐. 네. 그래서 저도 예. 조심스러운데 예. 이건 뭐 이미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 뭐 그래요. 제가 나선 겁니다. 그 우리 강현석 변호사도 당사자 중에 한 분이라서 당사자 중에 한 분인 강용석 변호사가 알고 있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으니까 그 이후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그 전한길 선생과 이제 그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와의 그 뭐랄까요, 약간 윤어게인을 놓고 네. 어떤 시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자유우파라고 해도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 좌파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들도 엄청난 내부 분열이 있거든요. 그 지금 명청대전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심각한 거기는 이제 완전히 권력을 놓고 쟁탈전을 네. 벌이는 거니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는 하여간 묘하게 뭉치는 그런 걸로 선거를 이겨왔던 전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 네. 배워야 된다. 그 점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물론 노선 차이나 아니면 생각의 차이나 뭐 뭔가 가치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자유우파라는 이름으로 함께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일단 이번 지방선거를 이겨야 뭐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는 거지. 이번 지방선거까지 지고 나면 모든 권력이 다 뺏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다 뺏겼는데 그나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랑 자치단체들을 확보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 교두보마저 잃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지방선거 앞두고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